사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 시간이 3부 4부 통으로 주어지는데 오늘 앞에 김진애 대표 그러네요. 이야기를 듣느라고 4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명승건 박사가 빠지고 대타로 MC 장원이 들어왔는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일부러 안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펑크를 내면 대타가 고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꾸라뇨. 처음이죠. 예. 지금 몇 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하면은 유치하지 않나. 이런. 투아웃제야, 투아웃제. 무서워요. 예. 예,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게 잘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일단 국방부 얘기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 유족들 역시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왜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가냐,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현충원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는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대전 현충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제에 부역한 사람인데 네네.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할 수가 있느냐. 그게 서울이든 대전이든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일각과 예. 이 시민단체들이죠. 예. 특히 이제 반일 시민단체들은 경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복해도 공식적으로 예.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현충원에는 그 6.25 공로자가 있습니다만 네네. 반미적 행위자와 싸운, 또 일본 압제와 싸운 또 독립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립군과 어떻게 일제 앞잡이 같이 묻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 친일 행위, 특히 이제 일본 군에 30년 이상 몸을 담으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4대 국방부 장관이 있고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광복군의 묘소와 그 거리가 8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있는 사람도 파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고 백선엽 장군이 한 명 더 이제 논란에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입장은 세 개예요. 보훈처 입장, 현충원 간다. 지금 육군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용으로 국가적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친일행정 논란 때문에 서울에 안 가고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통합당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백선엽 장군 살아생전에 묘자를 봐뒀다. 그런데 그게 장군묘는 꽉 찬 게 맞다. 근데 그 옆에 국가유공자 묘역이 좀 비어있다. 예.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왜 갑자기 틀어버리느냐. 그 전전 정부 얘기고, 지금 유족의 입장은 통합당이 자꾸 유족한테 입장을 밝히래요. 유족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저는 백선엽 장군 말씀이 너무 훌륭해.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한민국 땅이다. 예. 맞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통합당은 대전 현충원은 뭐가 됩니까? 그럼 서울 현충원은 현충원이고 대전 현충원은 현충원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뭐 묻힌 유공자가 이 2급, 3급이 아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장지 문제 때문에 가는데,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것은 이 조문 정쟁화다. 이 별로 좋지가 않다. 김기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 현충원이든, 뭐, 서울 현충원이든, 현충원 똑같은 현충원이다.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충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 논란이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프고요.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백선엽 장군님이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하고 난 이후 현재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그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따라서 역사에 대한 첫걸음은 반드시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예.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네. 간도특설 네. 근무했던 걸 네. 인정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썼는데,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토벌대죠. 조선인으로 구성된 조선 독립군 토벌대. 토벌대. 네. 예. 근데 악랄했고요. 이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네. 예. 근데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잘 몰라요.
왜냐면 교과서 자체가 중고등학교 때 뭐 내용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국사책 옛날.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열심히 배우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예. 근데 조선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내용은 띄엄띄엄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백선엽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웬만하면 잘 모를 거예요, 사실. 공부하지 않는 이상.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우리 MC 이 작가가 했던 팟캐스트 예. 옛날에 예. 그때 특집으로 50몇 회인가에 백선엽 장군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 그게 한 몇 년 굉장히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거의 8년 9년 됐는데. 예, 8, 9년 전 얘기는. 제가 그때 예. 한 두 편인가를 듣고 또 제가 새로운 이런 관점들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친일반중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보고서 지금부터 맞아요. 11년 전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백선엽 전 대장은 1943년 2월에 만주했던 그 간도 특설대에 활동을 전임되면서 활동하면서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탄압 활동을 했다는 것을 그 보고서에서 인정을 했단 예. 말이죠. 그런 물론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이 됐다는데 또 그 전쟁 영웅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미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뭐죠? 그 어디입니까?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인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 혼자만 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 뭐 5개 사단, 뭐 미국에 몇 개 사단 예. 같이 했던 것인데 그 뒤로 또 더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백선엽 장군이 이 6.25 전쟁을 기록하는 그 자문위원인가요? 그것을 계속 지내면서 역사가 많이 너무 백선엽 장군 위주로 해서 기록되지 않냐 그런 예. 측면들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역사 바로 알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도 있지만은 또 그 부분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좀 잘못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예. 있었다는 예.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박원순 시장 그 죽음과 관련해서 그렇고 어떤 정파나 이런 걸 떠나서 한 분이 어떤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네. 박사님께서 네. 한 사람의 공과 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조문에 있어서는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의당에서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네. 두 일부 사람의 의원이죠. 비례 초선 의원이 네. 그러고 나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있죠.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논란. 이 고 백선엽 장군, 자, 지금 100세입니다. 한 세기를 풍미했고, 자, 친일 행적도 있고, 또 전쟁 영웅인 거는 맞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가 미화인지 어느 정도가 팩트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고 박원순 시장은요, 오늘 영혈식이 끝나고 이제 장지로 가서 결국 다 장례 절차가 끝났는데 너무 갑자기 사망에 이른 예. 상황이에요. 예. 지금 전 목요일 저녁에 실종 속보가 생생한데 다음 날 바로 사망 확인. 그리고 바로 이제 당일날 5일장. 5일장이라고 해봐야 장례 절차는 4일장이에요. 예. 오늘 이제 발인과 연결식, 장지로 향한 걸 다 포함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 논란이 너무 큰데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이거예요. 자,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차, 3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하고. 예. 그리고 지금 고인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없죠. 의혹과 혼란의 상황에서 또 무조건 매도하는 것. 그래서 장례 절차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방송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걸 낼 수 있어요? 법원은 그걸 심리하고 이제 각하했습니다만 어제. 아니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는 이 기관장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56만 명 청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고발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참담한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이 혼란의 5일이 지났고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성찰의 시간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쟁이 더 격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처분 신청 낼 때 우리 YTN 카메라도 갔더라고요. 네. 그거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걸 왜 시간을 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YTN 언급하니까 우리 PD가 또 깜짝 놀라요. 그런 게 진실 보도 아닙니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YTN은 뭐 항상 어디든 갑니다. 지금 차기 MC를 노리는 거예요? 대단한데.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야, 근데 저는 뭐 진행 기록을 열심히. 위해서 죄송합니다. 어디든지 가고 그걸 크게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시장 관련된 것도 김기태 변호사 한마디 그래요. 해주시죠. 과연 또 조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았던 이야기였을까? 뭐 흔한 얘기지만 적장이 죽었을 때도 예를 갖추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뭐 박원순 시장님이 쌓아왔던 어떤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이나 시민 운동가로서의 역할은 누구도 뭐 그거를 외면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정쟁화시키고 쟁점화시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조문을 가겠다 안 가겠다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해서 마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업적이나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좀 이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리하죠. 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2차 가해 혹은 3차 가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언론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코로나19 관련한 얘기입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수도권 광주서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요. 오늘 최근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오늘 특히 많이 이전부터 늘었어요. 제가 계속 43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차지하는 게 그동안은 뭐 해외 입국이 20, 30%였다가 이제 거의 40%, 50, 거의 1대1로 된 적이 몇 주나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젠가가 가장 피크였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입국자도 지금 이제 금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특히 미국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제 최고조를 달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수가. 자.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 병상 문제도 걱정인데 특히 수도권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광주 지역은 확진자 갑자기 늘어나서 병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제가 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62명이에요. 해외 유입이 43명 많죠. 국내 감염이 19명. 그래서 해외가 많은데 검역 과정에서 18명.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 이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25명. 지역별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의 오늘 발표를 보시면 요거는 국내 감염에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간의 격리 기간 중에 양성으로 확정된 사람이라 국내에서 접촉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이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예요. 다만 해외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항은 엄격했는데 항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나 선원 국내에 내릴 때는 상륙할 때는 반드시 이제 자가격리를 권역별로 하는 걸로 하고 예. 다만 본국으로 2주 이내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격리를 시킨 이제 별도의 차량으로 선박이나 이제 항공기까지 인도하고 끝. 그래서 이 부분은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잘 잡아내고 있다. 국내로 퍼지진 않는다.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광주하고 뭐 우리가 광륵사도 나왔고 교회도 나왔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 동호회도 나왔고 한데 모두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금양 빌딩의 이 방판업체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방판업체 8 분류로 이제 재분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전도 수는 좀 줄었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처음에는 이제 종교 집회였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쪽이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방문 판매인데 이게 문제가 약간 저거예요. 생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고령층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휴가 기간 국내 여행들입니다. 앞으로 피크 기간이 다가오니까 여행 피크 기간이 걱정이 7말 되죠. 8초가 피크거든요. 예, 그렇죠. 70%가 이때 휴가를 간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생의 경우는 그렇게 급격히 더 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유입과 관련된 숫자가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창궐을 하니까. 입국을 허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48시간 출발하기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 해외 유입 감염 사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반드시 외국인이든 뭐 내국인에 한해서 반드시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최근에 발표된 항체율 조사,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영국 런던이 17%, 스웨덴 스톡홀름이 7.3, 스페인이 5, 일본 도쿄 0.1, 한국은 0.03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도 헷갈려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계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영국 런던 하나만 갖고 17%라고 딱 해놓고 예. 한국은 한국 전체로 해서 0.04 비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스웨덴도 스톡홀름만 딱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건강조사 아마 3,000명 조금 넘는 맞아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퍼센트로 하니까 이제 0.04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100만 명당 우리 그게 정확해요. 확진자 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가 적은 숫자로 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예. 210이야 거기서 6위입니다. 6위. 1위가 중국이에요. 1위란 말은 제일 적게 발생했다는 예. 거예요. 인구 100만 명당. 아래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게 발생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열심히 또 방역도 하기도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100만 명당 259명 있어요. 3일 전까지 제가 이 뉴스 나왔을 때 오늘은 260 몇 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당 259명이면 방금 3,000명 조사하면 몇 명 나오냐 하면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0.77명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근데 한 명 나왔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통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더 많이 나왔냐?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무증상의 감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포함하면 0.77명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게 1이니까 진짜 샘플 사이즈 그 대상자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표준화되게 랜덤 그 추출을 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3,000명 갖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뉴스 갖고 우리나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인구 100만 명당 그 확진자 수로 대충 해서 보면 큰 맞다. 차이가 예. 없다. 맞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매주 이 코너를 온갖문제연구소를 월요일 날 3부, 4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16일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또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리 예측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호불호나 선호를 다 떠나서 예.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예. 날짜가 잡힌 상황과 그간의 패턴이 있어요. 예. 무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아 네네. 보인다. 자, 김기태 변호사는 우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법조인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왔는데요. 준비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명 저는 박사님 부담 먼저 없어요. 제가 예. 생각하기에도 아니 그거 제일 마지막에 답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하면 저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10년인가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 좀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무논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명 박사님의 그 필링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필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감입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은수미 성남시장일 때 유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유죄가 날 것이다. 이게 상황상. 그런데 무죄가 무죄가 났죠. 났거든요. 무죄가 그 얘기하는 예, 거죠. 그 얘기 말씀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팩트를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예, 유포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이 되느냐 이건 다
회의적입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심이 좀 무리수를 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이재명 생각을 지사 합니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다. 네,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맞네. 뭐로 가나 결론은 네. 법조계와 의료계가 통일된 견해를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려야 만약에 하나. 16일 날 네. 유죄가 나면 없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권 후보가 사라지는 그런 그렇죠. 네, 효과가 근데 어쨌든 저는 딱 하나가 딜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어요. 굉장히 빨리 맞습니다. 원래 3, 4명이 답을 못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건데 예. 이러면은 15명이 이제 이 심의를 하게 되면 예.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빠른 결정이 났다. 예. 그럼 이거는 완전 무죄거나 완전 유죄에 육박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죄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예. 그래서 올해 안에 날 것이다라는 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이 선고일이 잡힐 줄은 진짜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시청자 중에 그 유튜브에 예. 더 로맨스라는 분은 저도 명 박사님 의견에 한 표 같은 명시. 아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더 이상한 더 이상한데? 왜 명시죠? 무너지고 이제 명시? 아니, 명 박사님하고 같은 명시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낸다. 예. 그게 정치회 한 거죠, 정치회. 저는 이제 명시니까 아닙니다. 명시다. 그래 저기 유튜브 댓글 읽는 건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 최영일 평론가 했던 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부에서 4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못 결론이 냈어요. 못 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재판관을 올렸고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재판관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왜 논쟁을 했어 니네 금방 끝나는 건데 해서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뭐 결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이틀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알수 기다려보죠. 있어요. 좀 기다려보죠.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